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 의사 김명주입니다. 오늘 올해 한 달여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아주 특별한 안과 의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여기 옆에 계시는 방승필 교수님이신데요. 네,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안과의 조교수 방승필이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하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에 가서 공학 박사 과정을 밟으셨어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시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임상 의사로서 계속 경력을 쌓아가게 되는데 그거를 잠깐 중단하시고 미국에 가셔서 박사학위 과정을 하셨어요. 그것도 의공학, 공학 박사를 하셨는데 그런 뭐 동기가 있으셨나요?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자면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민족사관고를 입학을 했고 네. 사실 그때도 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대를 갈까, 의대를 가야 되나.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한 갈림길에서 섰다가 실제로 이제 의사가 돼 보니까 다시 그 갈증이 실제로 생겨서 결국에는 늦은 나이지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고 또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신 게 작년이죠? 예, 작년 5월. 5월이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몇 년 걸리셨죠?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는 동안? 정확하게는 4년 9개월. 거의 5년 걸렸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박사학위 하셨던 로체스터 대학에서 광학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프로젝트 사이언티스트처럼 이렇게 갔었던 거고요. 방문했던 거고요.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공학 공부를 하고 오신 방승필 선생님의 얘기를 오늘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준비해 오신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목을 하나 정해달라고 해주셔서 일단 저는 미국 공학 박사과정 답사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고요. 여기 왼쪽에 위에 보시는 게 University of Rochester라고 져 있고 여기 오른쪽에 제가 University of Houston을 따로 넣은 이유가 또 우연히 이제 교수님이 제가 이 로체스터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랩을 중간에 옮기시게 되면서 지도 교수님이 그러면서 너 따라올 거야? 어떡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운이 좋게도 이 좋은 두 개의 대학을 한꺼번에 이렇게 프로그램 중에 다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왼쪽 아래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사실 로체스터라고 하시면 대부분 영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맨체스터 이런 그런 느낌이라 그리고 또 이제 또 메이오 클리닉 로체스터랑 또 많이 헷갈려 하셔서 사실 지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쓰는 구글 지도라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안에서 별로 다니는 게 별로 없지만 여기 보시는 여기가 이제 제가 있었던 미국 로체스터 뉴욕주에 거의 그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토론토 국경 지역 근처에 이제 로체스터가 있고 제가 이제 여기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뒤에 한 2년 정도를 여기 휴스턴으로 옮겨서 이렇게 박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집이 다 이사를 하신 거죠? 휴스턴 쪽으로. 정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실을 다 통째로 옮겨야 됐으니까 그 연구실에 있는 교수님도 갔다 보셨겠지만 그 렌즈나 이런 광학 장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다 싸서 또 다 분해를 해서 다시 또 이제 들고 가느라고 참 좋은 이제 교훈을 얻긴 했습니다만 또 그게 일단 약간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휴스턴에 가서 실제로 다시 이제 다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연구실을 새로 만들 때 또 이렇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상만 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랩에 있는 모든 뭐 장비며 뭐 자료며 이런 거 다 챙겨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많이 또 물으십니다. 왜 로체스터를 갔냐?
이렇게 많이 물으셔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체스터라는 게 사실 미국 안에서는 되게 유명한, 광학적으로 유명한 도시라서 여기 보시면 그 바슈라는 옵티션이랑 롬이라는 이런 그 파이낸셜 뱅커, 이 두 사람이 결국엔 바슈롬이라는 회사를 로체스터에서 만들게 됐고요. 또 이제 유명한 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은 오히려 옷 브랜드로 유명해진 이 코닥, 네, 코닥이라는 이 필름 회사가 사실 이 로체스터에서 기원해서 사실 로체스터 하면 미국에서는 광학의 네. 도시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제록스니 코닝 이런 것도 그런 광학 맞습니다. 관련된 회사들도 다 저기서 출발했죠. 네. 로체스터에서. 현재는 정말 두 개가 너무 잘 나가는 그런 네.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를 이렇게 진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그 광학 그 홈페이지가 있고 실제로는 1929년에 처음으로 지어져 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옵틱스를 가르친 광학을 교육을 시작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나름 또 학교에 또 자부심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물론 이렇게 광학을 배우러 갔지만 실제로는 더 조금 세부적으로 저는 이제 안과 의사다 보니 안과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서 있었는데요. 이걸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네 분 중에 사실 제일 보스는 여기 있습니다. 네. 정말 데이비드 유명하신 데이비드 윌리엄스라는 교수님이 아직도 로체스터에 계시고 작년에 이제 정말 큰 상을 받으셔서 좀 이제 되게 감명 깊었고 또 이런 그 어댑티브 옵틱스라는 이런 그 적응 광학이라는 이 기술이 또 하나의 약간 로체스터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 네 명의 멤버 이외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사실 주인공이. 그래서 이 윤근영 교수님이 저는 꼭 여기에 이제 같이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교수님이 바로 저의 지도 교수님 되겠습니다. 예, 술병 아닌가요? 아니, 그때 너무 네. 제 졸업 네. 발표 끝나고 나서 네. 축하해 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주 추억이 다 가득한. 네. 얼굴이 둘 다 빨개져서 그런 사진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사진은 아마 그 교수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요 플라움 아이 인스티튜트라는 요 안과병원. 안과병원 안에 있는 그 연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랩원들이 있지만 요때는 또 딱 옮기기 직전에 딱 찍었던 사진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이 도대체 그럼 적응 광학이 뭔지를 그래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건 약간 힌트를 좀 드리면 왼쪽이랑 오른쪽 사진이 조금 극명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왼쪽은 일반적인 천체망원경. 그래서 지상에서 찍은 별의 어떤 자리를 찍은 거라면 오른쪽이 적응 광학을 이용한 천체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정말 해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사실은 이게 별이 보는 거를 지구에서 찍게 되면 사실은 그 지구의 그 대기의 기류 때문에 실제로 별빛이 계속 이렇게 많은 파면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기류 변화를 측정한 다음에 작은 거울들을 이렇게 조절해서 실시간으로 그걸 교정을 해주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처음으로 눈에 적용하신 분이 데이비드 윌리엄스라는 그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발전해 와서 실제로 이렇게 왼쪽 사진을 보시면 똑같이 적응광이 없을 때는 이렇게 깜깜하게 보이던 게 환자의 이 적응광을 썼을 때는 환자의 망막에 이런 시세포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별처럼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응광학이 하나의 로체스터의 테마가 되는데 저도 사실 이걸 좀 배울 수 있었던 진짜 소중한 기회였고요. 또 이걸 좀 더 안과학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도 많이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토리셉터죠. 광수용체. 광수용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제
그 연구를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대체 왜 눈의 광학이 왜 중요한가를 항상 강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그 개념적으로 모든 우리가 본다는 건 사실 어떤 물체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빛들이 이제 망막에 맺혀서 보는 건데, 실제로는 사실 그 많은 그 물체가 정말 많은 점으로, 무수한 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이 그리고 다른 한 점으로 어떻게 맺힐까를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점 확산 함수라고 일단 여기 광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정말 완벽하다면, 그러면 이제 회절에만 이제 국한된, 회절에만 영향을 받고 파면 수차나 산란의 효과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실제로는 일단 대표적인 게 사람의 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에서 출발한 게 이렇게 뭔가 파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서 이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왜곡이 되게 됩니다. 이 왜곡이 되는, 이 파면이 왜곡되게 되는 거를 이제 파면 수차라고 하고, 또 일부는 또 산란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점이 실제로는 이런 점이 퍼져 있는 점 확산 함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건 이제 좀 이렇게 유식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물체가 저희가 항상 이렇게 안과에 가시면 어떤 그 글자를 읽어보라고 시력판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물체가 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 이에 이도 사실은 정말 무한한 점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 점들에서 출발한 빛들이 지금의 이 점 확산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중첩되는, 그래서 중첩돼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망막 이미지 형태로 딱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제가 딱 1학년 때 첫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지식이긴 한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본다는 본질이 뭔가를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광학이 정말 환자가 어떻게 보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를 많이 깨달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을 알면 그 물체가 어떻게 보일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컨볼루셔널 이미지라고 망막에 맺히는 이미지를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여기 표시는 이 표시가 네. 그 컨볼루션의 수학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슬라이드는 사실 처음 제가 이제 처음이 아니라 박사 이제 마쳤을 때 그 thesis defense를 할 때 첫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제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가져왔고요. 사실 번역을 하자면 눈의 광학적인 불완전성. 일단 눈은 광학적으로 불완전하다. 근데 그거를 망막의 광수용체나 우리의 시신경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불안정성을, 거기에 대한 연구라서 사실은 굉장히 브로드한 주제이긴 하지만 또 정말 많은 브로드한 걸 연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 눈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한데 우리는 굉장히 잘 보고 지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경계의 작용들이 아직 미지의 영역이긴 하죠. 많은 부분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 부분의 비밀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일단 광학적인 불안정성으로 제가 이제 제목을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백내장, 특히 이런 안군의 산란, 이게 가장 또 큰 불안정성 중에 한 개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과정 중에 또 인공수정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인공수정체가 사람의 수정체를 대체했다고는 하나, 사실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완벽한 디자인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점에서 또 불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망막 광수용체의 극복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원추세포, 원추세포, 망막의 원추세포인데, 이게 사실
방향성을 갖더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건 뒤에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도 했고, 그리고 또 선호 망막 위치라 그래서 실제로는 그 망막의 정말 중심와가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그 해부학적인 구조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이한 걸 발견을 했는데 그것도 좀 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 시신경, 특히 이제 시신경 가소성은 항상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 가소성 때문에 점점 더 적응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원래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이고 이런 것들로 좀 설명이 안 되지만 이게 결국에는 시신경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연구 주제였던 거죠? 아까 슬라이드. 네. 아까 이게 사실은 전체를 다 약간 요약한 그런 느낌의 슬라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산란을 말씀드려서 사실 박사과정 중에서는 이 산란이 사실은 그 백내장은 사실 50대나 60대 때 이렇게 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젊은 나이에서도 이 산란이 있다는 걸 일단 처음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런 20대, 30대, 40대, 50대 쭉 나이가 들어가면서 꾸준히 산란 효과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를 특이한 장치를 통해서 일단 발견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그 기억나십니까? 교수님께서 요거 그 렌즈 인공수정체 보내주셔서 사실 제가 요 4가지에 대한 최신 이제 노안 교정 인공수정체에 대한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특허권이 이제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대해서 대부분 공개하기를 좀 꺼려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지만 저희는 또 알고 싶고 그래서 이걸 또 이해를 좀 해줘야 결국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좀 더 이제 자신감이 있는데 그게 항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요 4가지 이제 그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파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고해상도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돼 있는지를 이렇게 굉장히 고차다항식을 이용해도 이 2가지의 인공수정체는 사실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이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저 BBT는 그 거기에 있는 이제 관찰되는 거는 현미경에서 수술현미경에서 관찰되는 구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 광학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잘 아시는 아이엔스랑 이소표는 조금 부드럽게 돼 있어서 단순하게 돼 있다. 그렇게 이런 걸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그 망막 수용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연구를 했었는데, 또 진짜 이제 요 사진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굴광성이라는 걸 일단 한번 언급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식물이 빛을 이제 해바라기 같은 식물이나 이런 식물들은 빛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향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망막의 원주세포도 사실 굴광성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연구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오래된 백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수술 전에는 분명히 요 백내장이 있기 때문에 요걸 피해서 이렇게 원주세포가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요게 동공인데요. 그래서 수술 바로 다음 날은 사실은 요 굴광성이 바로 바뀌진 않아서 그대로 있다가 한 10일 정도 기다리니까 이게 쓱 하고 정중앙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이 홍채를 생각해 보시면 중간으로 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도 이렇게 원추세포가 이렇게 방향을 빛이 많은 쪽으로 재배를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고, 통계적으로는 동공 중심 쪽으로 주로 배열이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를 사람 이름을 붙여서 스타이어스-크라포드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추세포의 방향성.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피노를 이렇게 중간 중심에서 이렇게 잰 거랑 피노를 이렇게 옮겨서 잰 거를 봤을 때 비교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민감도가 망막의 민감도가 요때가 가장 중간으로 들어온 빛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다. 그 이유가 이런 원추세포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원추세포가 사실은 조금 광섬유 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빛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 인터널 리플렉션이라고 내반사가 일어나서 쭉 이렇게 효율적으로 최종적으로 시각을 형성하는 그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더 각도가 이제 뉘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산란된 빛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도가 커지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벗어나면서 실제로는 그걸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좀 유효한 정보를 가진 빛들만 조금 모아주는 네. 그런 굉장히 효율적인 기능이 있는 거죠. 네. 기능이 있다는 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게 동공 정중앙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완전 한 중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건 어떤 기전으로 이 원추세포들이 이렇게 방향성을 이루는가 이거를 이제 박사과정 동안 또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한 가지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경험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탁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 햇살이 드는 창문을 딱 보시면 그 창문 언저리가 어떤 건 또 약간 붉은빛 어떤 부분은 약간 푸른빛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약간 색수차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부분에 있는 스펙트럼에 있는 빛들을 이렇게 관찰해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게 또 사진을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이 색수차, 횡색수차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차가 없는 사진은 이렇게 맑지만 실제로는 그 끝에 가장자리 부분에 이런 수차가 생겨서 이렇게 약간 블러한 좀 흐려진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또 사람 눈에도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렸지만 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회전적으로는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하나하나의 각막이나 동공이나 수정체들이 또 기울어져 있고 또 약간 중심이 서로 다 안 맞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이런 횡색 수차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한 중간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의 빛을 한꺼번에 탁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최종적으로 망막에는 이렇게 두 개가 갈라져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로케이션에 있는 것처럼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횡색 수차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박사 과정 중에 했던 거는 시축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저희 안과에서도 많은 축 중에서도 비주얼 엑시스, 시축이 뭔가를 이제 계속 언급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시축의 정의는 사실은 횡색 수차가 없는 축을 시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이 빛들이 시축을 벗어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이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렇게 두 개가 중첩되지 않고 보이는데 시축을 향해서 이렇게 두 개가 딱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 절점이라는 눈에 있는 절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딱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시축이 요런 정의가 있구나. 요렇게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고 제가 발견한 거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광수용체는 결국은 이 시축에 이렇게 연관해서 정렬이 되었더라. 그래서 시축에 딱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횡색 수차가 최소화하기 위한 그 전략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갖더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2022년도에 IOVS라는 저널에 퍼블리시를 하셨네요. 네,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또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도 많이 보시는 경우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망막
망막에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클리닉에 오시면 실제로 이렇게 여기가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황반부지만 여기에 병변이 있게 되면 다른 위치에 그 망막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심 시야가 결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를 본다고 했을 때 여기에 중심 시야 결손이 있다면 실제로는 눈을 약간 돌려서 이런 식으로 쓰는 전략. 그래서 망막의 특정 다른 중심화가 아니라 다른 부분의 고정점을 쓰는 것을 이제 선호 망막 위치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원추각막에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원추각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각막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아랫부분이 이렇게 각막이 가팔라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 코마라고 하는 이런 세로 방향으로 생긴 이런 불규칙한 모양의 파면 오차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딱 의문이 드는 건 혹시 원추각막에서는 선호하는 망막 위치가 따로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면으로 들어오는 빛보다는 약간 요 방향으로 들어온 빛들이 오히려 조금 이 파면 오차의 영향을 덜 받을 거거든요. 요 부분이 더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있지 않을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정말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벗어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정면으로 들어가는 빛이 이렇게 황반부로 모인다고 이제 보신다면 실제로는 요쪽으로 내려가면 요게 이제 파면 수차 모양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고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요쪽으로 들어간 빛들이 조금 더 광학적으로는 질이 더 좋기 때문에 요 망막에 있는 위치를 주로 더 선호해서 쓴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상을 맺히게끔 하는 보상작용이 원추각막에서 일어나서 요렇게 발생한다라는 걸 또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망막 중심부에 상이 맺혀야지 우리가 잘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그 광막에 이상이 있어서 광학계가 약간 왜곡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선호하는 망막 위치가 조금 달라진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다들 근데 아직 여기 제가 달아놓지 못한 건 아직 퍼블리시하지 못해서 최대한 빨리 또 요 부분을 잘 정리해서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측정했나를 그래도 빠르게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OCT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안과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만약에 요렇게 환자가 조금 돌려서 이제 요렇게 고정점이 이동하는 걸 어떻게 측정을 했나 보면은, 이렇게 찍었을 때 사실 OCT의 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요 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여기 작은 박스가 보이시죠? 요게 항상 고정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록색이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심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록색 원을 통해서 이 원의 중심, 이 정중간이 중심화의 중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중심화의 중심에서 지금의 고정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OCT 이미지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상 눈은 이렇게 거의 두 개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박스랑 이 빨간 점이. 근데 실제로 원추각막에서는 굉장히 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이게 정말 이 가설이 맞았구나,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사실은 이게 훨씬 N수가 많은데 이 대표적인 이 사진만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한 부분이 이제 시신경 쪽이 되겠는데요. 시신경 중에서도 이제 노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비 감도라고 해서 영어로는 contrast sensitivity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얼마나 그 검은색과 흰색의 이 대비가 얼마나 극명하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 감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실 대비 감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나이가 들면 또 파면 수차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이 파면 수차가 증가해서 그런 건가를 했더니
사실 파면 수차는 또 우리 아까 적응 광학을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 광학으로 다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교정을 시켜봤더니 실제로 교정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건 파면 수차 때문은 아니다. 이런 이제 결론에 갈 수 있었고요. 네네. 그 어댑티브 옵틱스를 이용해가지고 파면 수차를 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비 감도가 정상으로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더라. 네네. 그러면 혹시 이 파면 수차가 아니라 산란 때문인가? 그런 백내장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일단 해서 이 대비 감도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네. 이제 안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는 할 수 없어서 물론 다른 분이 수술을 해주셨지만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검은색 요 라인은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서 젊은 눈, 실제로 이제 26세 평균 26세의 눈의 대비 감도를 보여주는 그래프라면 이제 대비 감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파란색은 나이 든 눈, 그래서 평균 68세 정도이고 요 파란색은 일단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4개월 뒤에 재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나 예상한 대로 젊은 눈에 비해서 대비 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백내장을 치료를 하고 나서 심지어 적응 광학을 통해서 파면 수차를 다 교정하고 나서도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두 군 간의 차이가 존재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조금 더 광학적으로는 나빠지는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된 그 시신경 때문이 아닐까. 첫째. 두 번째는 또 이게 실제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시신경에 노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해서 일단 4개월만 보면 안 되겠다. 한 번 더 봐야겠다 해서 실제로는 8개월째도 봤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는 게 수술 8개월째고요. 조금 고무적인 건 조금 더 좋아졌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니까 올라왔다. 이게 이제 시청자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한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선생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했을 때, 제가 이제 자신있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은 조금 더, 지금 이제 금방 렌즈를 넣어 놨으니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앞으로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얻었다라고 저는 이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여전히 이 8개월을 기다렸지만, 젊은 눈에 비해서는 여전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시신경이 조금 더 노후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개월에서 8개월 지나면 재적응을 해서 재적응을 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평균이 68세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도 실제로는 시신경의 가소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좀 많이 고무적인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응을 하면 뭔가 좀 신경 적응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시기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고령자에서 60대 고령자에서 60대, 70대, 70대 분도 있었는데 그분조차도 여전히 가소성이 남아 있는 걸 보니까 이분은 좀 더 기다려도 더 잘 보일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을 들여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적응을 해보시라고 그랬을 때 보통 환자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그냥 여기에 그냥 수능해서 살려고요 하는 반응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신경계가 거기에 적응을 해서 기능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응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신경계가 조금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제가 박사 과정 동안 발견한 거는 눈은 결국 광학적으로 불완전해서 또 이런 망막의 광수형체라든지 또 이런 망막의 선호 망막 위치 이런 걸 바꿈으로써 이걸 좀 극복하려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더라 눈이. 그리고 또한 눈뿐만이 아니라
시신경 또한 이거를 좀 더 극복해 보려는 불안정성을 극복해 보려는 게 있더라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PhD 과정이시긴 했는데 그래도 임상의사로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아이디어들을 적용을 해서 이 결과물을 내신 것 같네요. 네. 최대한 그래도 제가 연관이 있고 또 추후에 또 이렇게 물론 돌아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이 과정을 준비했기 때문에 최대한 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지만 물론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굉장히 공학적으로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도 메시지는 적어도 네.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 네. 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거의 이게 마지막이었고요. 그래서 PhD 프로그램 중에 무엇을 배웠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의사로 있을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많았다고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를 볼 때 환자분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수술은 너무 잘 됐다. 계속 좀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조금 그냥 그 문제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그래서 항상 여기 사진이 조금 우울한 사진이 보이시지만 정말 수많은 문제 그 연구를 이제 해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정말 계속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실험이란 게. 그래서 계속 그 문제가 뭘까,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 그걸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요. 두 번째가 주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PhD라는 이제 그 학위를 받는 의미가 뭘까를 제일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모든 걸 혼자서 생각을 해내고 결국에는 최후의 이제 결론까지 혼자서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PhD의 과정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PhD가 사실은 닥터 오브 필로소피니까 철학 박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한 가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약간 철학하는 경지에 오르게 되나?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그것을 혼자 극복해내는 과정, 그게 딱 PhD 프로그램을 요약하는 두 가지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5년이 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여기 사진을 정말 많이 못 찍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 담지 못한 너무 많은 분들이 있지만 여기에 레이먼드 F 게이트, 레리 다이버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정말 잘 알려진 이 시즈카 코 교수님과도 정말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고 여기는 제가 여기 센터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팔짱 끼고 무서운 모습으로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려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회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같이 교류할 수 있었고 물론 가장 마지막은 저의 보스 윤근영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클로징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 너무 이 사진을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발견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오래된 카메라로 찍은 현상하는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 약간 아웃 포커싱이 돼 있고 포커싱 여기만 맞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는 도저히 구현해낼 수 없는 그런 감성이 있는데 이 사진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저는 또 라이가 아닌가. 저기 댓글을 주셨는데 괴짜 같은 이미지다. 그런 댓글을 또 주신 분이 계시네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임상의사로서 사실 임상에서 여러 가지 직면하는 문제들 그리고 의문점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 연구 경험들이 도움이 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또 연구도 계획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실 것 같아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네. 마지막 슬라이드는 네. 예,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혼자 하는 연구는 없다. 네. 결국은 이 많은 제가 기억나는 이름을 사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항상 다 넣어봤는데 이제 그 박사 이제 thesis 발표를 하고 넣어봤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더라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기업과 펀딩 소스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연구를 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은 결국 이렇게 수많은 사람과 함께 같이 할 수 있었던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니었나. 그거를 이제 지난 이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알보가 있어서 또 그때 윤근영 선생님 뵙고 또 연구도 발표하시고 서로 또 교류가 있었었고 아마 같이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동료들도 만나고 뭐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만 받을까요? 혹시 네. 저기 지금 질문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 고르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제일 위에 거부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담다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비문증은 하나라도 점이 생기면 바로 가야 하나요? 오른쪽 눈이고 두 개가 보여서 위아래로 나란히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건 아니고 광시증이 생기거나 갑자기 커지거나 많아지면 안과를 꼭 가보라는데 아직은 지켜봐도 될까요? 작년 2월 말쯤에 오른쪽 눈에 검은 점 하나 생기고 검진한 적 있고 유리체 출혈로 인해서 피가 아주 작게 고여 있던 걸 제가 본 거였어요. 1, 2주 내로 사라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실 비문증이 정말 혹시 이 담다님이 이제 나이가 어떤지가 제일 궁금하긴 하고 또 유리체 출혈이 있으시다면 혹시 또 당뇨나 이런 다른 망막의 어떤 질환이 있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흔한 이제 유리체 출혈 항상 그냥 보통 눈에서 유리체 출혈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유리체 출혈이라는 이런 검진상에서 그런 게 얘기를 들었다면 꼭 안과를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 원인이 뭔지, 그래서 그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뭔지를 꼭 아셔야 이제 또 반대쪽 눈도 어떻게 보면 또 예방을 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저는 지켜봐도 되는 게 아니라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잔도리님 질문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박사가 2개. 박사학위 2개냐고요? 아닙니다. 네. 박사는 1개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받은 공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박사는 그러니까 그 의학 박사가 아니라 공학 박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상의사로서 또는 연구자로서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되고 또 연구 성과 있으면은 또 이 자리를 다시 출연해 주셔서 또 연구 성과도 좀 소개해 주시고 그런 활동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